본격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트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플랫폼 기업의 속성은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갖는 첫 번째 속성은 유체화입니다. 즉 고체화된 어떤 정형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장벽 없이 원하는 비즈니스로 쉽게 파고드는 거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객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서가 아니고요. 고객이 이익을 기여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고객은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머무른 고객한테 유체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팔 수가 있는 게 바로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보면 미국 먹고 유럽 먹고 호주 먹으면 일단 1단계가 끝나요. 어차피 큰 시장 먹으니까. 나머지 시장은 그냥 다음 웨이브 때 먹으려고 남겨둡니다. 그거를 누가 먹었냐면 LG전자가 먹었고 삼성전자가 먹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데, 유체화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인터넷과 모바일이면 탄자니아에서도 물건 팔 수가 있고 나이지리아에서도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뒷사람이 먹을 걸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한 방에 고객에 대한 지배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다 전 세계를 먹어버리는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의 이런 특성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플랫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던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패스트 팔로워라는 게 더 이상 존재 안 할 수도 있겠다. 이 플랫폼 기업이 본격화되면 이런 어떤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초조함,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산업의 리더분들께서 좀 같이 공감하셔야 될 그럴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글로벌의 산업의 그 구조재편은 플랫폼 기업들이 선도한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성숙된 기업들의 리더십도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성숙하지 않은, 즉 새롭게 스타트업들이나 이걸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배도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플랫폼 기업이 지배하지만 미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산업의 지도도 플랫폼 기업들이 지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플랫폼 기업인 것과 플랫폼 기업이 아닌 거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퀘스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창업을 하겠다 하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무슨 보청기를 만들겠다. 그럼 과거에는 보청기를 만들어서 유통업자한테 넘기고 소비자가 사서 아무런 접촉이 저한테 없으면 해피뉴스죠. 왜냐하면 AS가 필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보청기를 하나 만들어도 이 고객이 나랑 끊임없이 소통할 방법이 없나? 보청기에서 발생하는 AS뿐만 아니라 보청기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쓰게 만들 방법이 없나?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면 이 기업은 보청기 기업이 아니라 보청기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고객과의 끊임없는 정보소통, 고객이 머물게 만드는 장애 마련.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의 리더십은 결국은 일시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강연이 흥미로워질 텐데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처음부터 나는 플랫폼이 돼야지 라고 해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했을 때 성공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고객을 머물게 만든 기업이 옆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델이 페이스북 모델이고요, 구글 모델이고, 아마존 모델이고, 뭐 페이팔 모델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톡이라고 하는 아주 특장점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니 그 다음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어떤 플랫폼의 유체화된 특성들, 그런 특성들을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게 될 우리 미국 플랫폼 기업의 변화나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변화가 아마 좀 더 와닿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이미 아마존, 그 페이스북, 구글로 넘어가서요. 플랫폼에 대한 기업의 성숙도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산업이든 성숙이 되면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이미 그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거기 써 있습니다만 백상어처럼 아주 빠르고 되게 공격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레미처럼 몸집이 작지 않은, 즉 덩치도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빠르고 공격적인 이런 백상어와 같은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백상어들을 위협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 스워드핏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코가 칼처럼 생긴, 우리로 치면 무슨 황새치 같은, 그래서 실제 거대한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 아주 새로운 파괴적 혁신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우버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전통적인 제조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들이 커넥티드 카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차에 앉아서 롯데백화점 안내해줘. 그럼 롯데백화점으로 내비게이션이 안내합니다. 그럼 롯데백화점 지하 2층에 딱 주차하면요, 고객님 지금 5층의 남성복 매장에서 고객님이 잘 입으시는 양복 15% 할인 쿠폰이 있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 자동차 대시보드에 떠요. 그럼 받겠습니다 누르면 내 핸드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양복을 사죠. 양복을 딱 사면 고객님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가 옛날에는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로 하시겠습니까? 예요. 그럼 내 차로 해주세요. 그럼 차 넘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제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제 주차비와 제 양복값이 한꺼번에 결제되고 그 돈은 페이팔로 내지는 카카오페이로 해서 제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커넥티드 카 페이먼트입니다. 원래 제규어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규어는 스타벅스도 붙어 있고 페이팔도 붙어 있고 메리엇 호텔 체인도 붙어 있고 백화점도 다 붙어 있습니다. 즉 제조기업이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발생했냐면 GE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다이킨도 똑같습니다. 즉 이제 제조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부가적인 서비스와 부가적인 상품을 파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이렇게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려서, 어차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야 워낙 잘하시니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스워드핏이 황새치 계열의 테슬라, 우버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제조기업인 고래, 디지털 고래와 관련된 그 GE,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참 독특한 결정을 했어요. 첫째는 2014년에 자기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4천여 개의 특허를 클라우드에 공개해버렸어요. 아무나 쓰세요. 아무나 쓰시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 배터리를 오래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걸 쓰십시오. 그래서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만드시든 전기 오토바이를 만드시든 만드세요. 대신에 거기서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기술이 만약에 부과되시면 저희한테 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살게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자기가 꽁꽁 가지고 자기 R&D 인력으로 계속 다음 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4,000개를 힘들여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다음 버전 만드시면 저희한테 다시 주십시오라는 아주 독특한 모델이에요. 그게 지금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업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가진 기업들은 다 테슬라의 특허에 붙어서 자기 기술을 부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되니까 기술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그 약점이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생산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거. 지금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게 양산형 3천만 원짜리 차를 출시를 했는데 생산이 수요를 못 쫓아가요. 이게 정말로 독특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들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계속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라시티라고 하는 태양광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그리드까지도 회사를 샀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할까요? 테슬라가. 당연히 자율주행이죠. 그럼 자율주행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제규어처럼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페이먼트와 유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오픈 플랫폼으로 내가 혼자 모든 것을 주도한다가 아니라 플랫폼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의 사례는 산업정책 연구 관점에서도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지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또 테슬라 회장이 그 LA에서 워싱턴까지 진공관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를 판넬에 올려서 1시간 반 만에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LA에서 워싱턴까지 진공을 만들어요, 터널을.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판넬에 올린 다음에 살짝 밀어요. 쭉. 그럼 진공이니까 마찰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 1시간 반 만에 워싱턴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과 실력 있는 사람들이 플랫폼에 올라타서 같이 뭘 만든다라는 아주 재미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례라 제가 오늘 한번 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우버입니다. 사실은 수평적 확장에 대한 관심들이 플랫폼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에요.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 2009년에 차량 공유 서비스를 했습니다. 우버의 관점도 되게 재미난 관점은요. 우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안 쓰는 자원인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안 쓰는 노동력, 이 두 가지를 고객이 이동을 원하는 고객한테 제공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거기서 발생하는 운임을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이 3분의 1 갖고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3분의 1 갖고 우버 시스템이 3분의 1 갖는 거거든요. 이런 체제였다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안 쓰는 헬리콥터, 안 쓰는 프리미엄 차량, 뭐 이거 말이 되죠. 수평적 확장이 계속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러면 이 노동력과 유휴 차량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겠다. 레스토랑 배달. 우리로 치면 지금 배달의 민족입니다. 2014년에 먼저 시작을 했어요. 배달의 민족을. 그리고는 이제는 이커머스 배송, 우리로 치면 쿠팡의 로켓 배송, 그걸 벌써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우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우버가 지금 뭐까지 했냐면요. 화물과 화주를 연결하는 로지스틱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조선도 우버가 어레인지 해줘요. 차량을 옮기는 컨테이너도 우버가 어레인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모바일 스마트폰 하나를 지배하고 있고 고객을 지배하고 있으면 더 이상 못 팔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기업입니다. 우버가 이제 그 다음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버도 자율주행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노동력을 구하는 사람을 구해서 매칭을 해줬더니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대형 자동차 제조회사랑 우버 전용 칼을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버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 거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이런 플랫폼의 특성으로 아주 재미난 사례고요. 다음 페이지는 GE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항공 엔진의
각종 부품에다가 IoT 센서를 끼운다면 IoT 센서가 언제 항공 엔진이 고장이 날지를 알려주겠죠. 그 생각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그냥 팔아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엔진이 됐든 기계 제품에 IoT 센서를 촘촘히 깔아서 고객이 당연히 시각적으로 엔진의 상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는 다 GE 본사로 모입니다. 그래서 GE 클라우드에 모여요.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모여서 거기서 계속 분석이 됩니다. 아, 이런 환경에서 엔진이 쓰이면 고장 확률이 0.3%가 올라가는구나. 저런 환경에서 쓰이면 이런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생기는구나를 계속 분석이 되죠. 그럼 그 다음 버전의 엔진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엔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항공기 회사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 미리 찾아와서 다음 내년 상반기에 부품을 교체하시면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지금 부품을 교체하시면 이 정도 비용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고 부품 교체 주기를 가속화시켜요. 그리고는 그 남은 부품은 재활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독특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니까 사실은 GE는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최근에. 사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GE의 제조업체의 플랫폼 변화의 모델은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GE 프레딕스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GE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부산시에 제안을 같이 하자고. 부산시가 전체 쓰는 전기료를 10%를 절감해 줄 텐데 가로등과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들에 있는 모든 전기 플랫폼에 센서를 달아서 프레딕스가 미리 제어해주고 미리 전기를 끄거나 켜는 제동을 관리를 해서 전기료를 10% 절감하면 GE가 그 중에 2%를 갖는 걸로 절감액에 30년간 뭐 이런 제안을 하자고 저희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생산되는 모든 IoT 데이터를 내 플랫폼에 얹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규어 차량에서도 그랬고요. 다이킨 같은 냉장고 공조 제조회사에서도 이미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조업은 애프터 서비스 콜이 없으면 너무 해피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고객과 소통이 없으면 뭔가 나는 고립된 갈라파고스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플랫폼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해서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을 제거하면요.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플랫폼 기업 10개 중에 7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은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의 텃밭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런지 한번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플랫폼 기업 중에 3기업을 선택을 했어요. 아마 너무 익숙히 다 아시는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는 너무나 잘 아시는 쇼핑몰 기반으로 시작했고요. 텐센트는 위챗,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과 같은 톡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바이두는 네이버, 즉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이 3기업을 제가 택한 이유가 이 3기업의 전략이 되게 독특해요. 각각 겹치는 게 없어요. 이거 어찌 보면 국가주도형 산업정책인 중국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서로 간에 겹치지 않아요. 되게 독특한 영역에서 자기 영역에서 발전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텐센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재미난데요. 텐센트가 있고 이거의 경쟁 기업인 왓츠앱이 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페이스북 메신저가 제일 커요. 12억 정도 되니까요. MAU라고 하는 거는 Monthly Active User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매달 한 번이라도 위챗을 쓰는 고객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사용자 1인당 매출액, Revenue per MAU, 사용자 1인당 매출액을 보면 위챗이 압도적입니다. 즉 위챗은 이제는
토크 메신저를 넘어서서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장착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이 매출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제공 서비스가 무궁무진합니다. 당연히 택시 서비스니 그 대리운전 서비스니 당연하고요. 배달 서비스 당연하고요. 컨텐츠를 해서 음악 팔고 영화 팔고 영상 팔고 하는 거 당연하고요. 위챗 안에서 못 파는 게 없어요. 제가 중국 여행을 한번 갔더니 상하이에서 제가 베이징 가는 기차를 한번 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위챗으로 음식 배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상하이에서 1시간 후 다음 역에 잠깐 정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리 신청해 놓으면 그 역에 정차하면 제 기차로 들어와요. 배달맨이. 그래서 저한테 음식을 주고 기차를 내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챗에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계신 산업 정책의 리더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이게 우리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우리 카카오는 이걸 못하냐? 그게 아닌 거죠.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와 여러 가지 산업적,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막고 있는데 중국은 위챗 기반으로 끊임없이 사실은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들의 발전 영역이에요. 당연히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O2O를 넘어서서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플랫폼까지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텐센트.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들이 목표하는 게 있어요.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쓰는 시간의 55%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어요. 이 텐센트 그룹이.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8시간 본다 그러면 4시간 이상을 텐센트 그룹 거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60%, 70%, 8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되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머무는 시간을 끊임없이 증식시키는 그 모델이 됩니다. 다음은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만 또 바이두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자, 바이두는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텐센트는 모바일상에서 O2O의 확장, 이커머스와 커머스의 확장에 산업정책적으로 가이드를 받았다면 바이두는요, 검색 엔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으로 가이드를 받았어요. 바이두의 어마막지한 투자 금액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3조 원 가까운 돈을 인공지능에 투자를 했고요. 이 바이두가 가지고 있는 펀드 30조 원 가까이를, 20조 원 가까이를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바이두의 인공지능의 성능이에요. 음성인식. 이미 애플을 초과했고요. 애플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안드로이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더 재미난 거는 조용한 환경에서는 비슷해요. 콰이어트 환경, 그 회색이 콰이어트 환경이에요. 노란색이 뭐냐면 노이지한 환경, 시끄러운 환경. 그러니까 노멀한 일상 환경에서의 바이두의 AI의 역량은 이미 업계의 1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G의 역량이라는 게 당연히 자율주행차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인공지능 스피커, 개인 비서, 이 두 가지가 바이두가 지금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두 가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역량을 보면 정말 긴장해야 되고요. 알리바바는 이게 딱 보시면 알리바바의 생태계 맵이에요. 진짜 안 하는 게 없죠. 당연히 쇼핑몰을 시작을 해서 이미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금융 분야는 전 세계 1위 금융 지배그룹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뭘까지 샀냐면요. 에너지 플랫폼까지 샀어요. 태양광. 그 위에 뭘 얹냐면 전기자동차를 얹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안에서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거대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알리바바 그룹은 이러한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에서 또 국가적인 산업으로 수명을 받은 게 뭐냐면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에서 제일 지배력이 큰 클라우드고요.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의 성장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전 세계에서 아마존을 따라잡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클라우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산업정책적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거대한 3개 플랫폼을 선택해 놓고 야 너는 이거에 집중해.
너는 이거에 집중해. 너는 이거에 집중해. 또 그걸 또 잘 따라요. 이 중국 기업들이.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서로 경쟁을 안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은 매년 5개년 경제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3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핵심으로 바라본 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13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우리는 플랫폼의 중요한 기반들을 닦아놓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겠다 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아주 핵심적인 5개의 산업 정책을 발표합니다. 1대1로는 다 아시죠? 1대1로 두 번째가 빅데이터. 세 번째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제조업, 저부가 가치의 제조업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의 스마트 제조업으로 변환하겠다. 당연히 IoT죠.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 슈퍼 하이웨이 플러스 IoT 등등등을 묶은 5G. 마지막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 되게 산업의 정책이 되게 일관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 개의 거대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보고 각 분야를 맡아서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 줄 테니 니네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라. 그거에 대한 수혜는 누가 얻느냐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에 붙어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플랫폼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가장 모습들을 딱 정리하면 이 한 페이지입니다. 첫째, 차별화된 테마를 발굴해서 고객을 머물게 하는 집객 전략과 혼자 모든 걸 주도하지 않는 개방형 서비스 전략, 그리고 유연한 플랫폼 아키텍처, 기술 구조, 그리고 거기 위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지속적 혁신 기술 개발. 이거는 중국 얘기고요. 민간의 지원을 받은 지속적 혁신 개발은 우리 미국 얘기고요. 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제 강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클라우드를 왜 이 5가지를 보냐면요. 이게 아까도 설명해서 느끼셨겠지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어떤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IMD, 스위스에 있는 경영대학원이죠. 아주 저명한 경영대학원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 발표했는데 19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19위냐 보니까 하드웨어 쪽은 되게 강한데 IT 지적재산권, 벤처 캐피탈 투자 등 즉 대기업 중심의 디지털은 잘 되고 있는데요. 어떤 소프트한 지적재산이나 소기업 내지는 벤처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은 많이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이 IMD의 자료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분석과 좀 접목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정보통신진흥센터 아주 유명하죠. 이 연구기관에서 사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한 자료를 같이 활용해서 한 건데요. 한 미국 대비 이렇게 뒤처져요. 현재 핵심 기술 분야에서 맨 오른쪽이 미국입니다. 노란 게. 그래서 IoT는 비교적 나아요. 클라우드도 비교적 난데 빅데이터, AI 등이 뒤지는데 이게 아쉽게도 2016년 자료예요. 2018년에 이제 한번 다시 분석할 때가 됐습니다. 더 격차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한 거는. 왜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보냐면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사실 IoT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많은 자원을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과 관련된 또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oT 데이터가 아주 손쉽게 여기저기에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게 규제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그건 당연히 빅데이터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빅데이터에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담겨서 분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가 각종 규제에 의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식량으로 먹고서 큽니다.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배우는 거거든요. 이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은 데이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골방에 책을 100권을 갖다 놓고 아이 보고 여기서 이 책을 읽고 학습해라고 하는 아이와 거대한 국회 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보면서 학습하고 성장한 아이 중에 어떤 지능이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즉 그래서 IoT와 빅데이터는 결정적으로 AI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IoT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담는데 한 기업이 자기 데이터 시스템에다 다 담는다? 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용을? IoT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클라우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없으면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산업의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이 네 가지. 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광도 교수님께 그래서 이 자료를 발표를 드렸어요. 정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건 꼭 풀어주셔야 된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하게 기술자들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산업의 리더와 정책의 리더분들이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즉 앞으로 데이터가 자유롭게 쌓이고 분석되고 인공지능의 먹이가 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다음 산업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기술적 서포트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블록체인은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블록체인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초보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블록체인이 뭐 미국은 훨씬 뛰어나고 우리는 부족하고 수준이 아니라 요거는 유보하겠습니다. 기술 격차 평가를.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려면 여기 계신 산업의 리더분들과 정책의 리더분들이 이 네 가지만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첫째, 교육입니다. 아주 이 디테일하게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 한숨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너무나 처참해서. 여기 계신 대학 교수님들도 사실은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 오디언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체계 다시 다 재분석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좌의 70%가 개설된 지 10년 이상이 된 거라는 최근 연구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의 강좌, 개설된 강좌 중에 70%가 10년 전에 개설된 강좌들이에요. 규제 재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클라우드를 금융권이 됐든 그 의료계가 됐든 클라우드를 열어주잖아요. 그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IBM이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경쟁력이 없어요. LG CNS나 SDS가 클라우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못 열고 전전긍긍 하는 겁니다. 지금 열어줬다가는 시장을 다 뺏기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아시겠습니다만 코스트 중에 30% 가까이가 IT 코스트예요. 모든 산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코스트 원가가 우리나라만 높아집니다. 해외는 클라우드 때문에 계속 낮아지는데. 규제 완화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기업은 더 이상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기업이 되고 유니콘이 되고 대기업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산업정책처럼 우리도 좀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다. 엔터테인먼트 중에 버추얼 리얼리티, VR 엔터테인먼트는 대한민국이다. 뭐 그런 게 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떤 기업이든지 거기 하면 거기 그러면 전 세계 석학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산업의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이 연결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은 진짜 기업뿐 아니라 시장도 바뀌고 개인의 모든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경제 행위를 영위하는
그런 여러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면적 시장으로 지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연결된 세상에서 과거의 생존 전략을 계속 고집하면은 결국은 경쟁력이 처지게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아까 말씀을 잘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환경 변화에 따른 준비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레거시, 소위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온 하나의 기반이 되는 이 정부 주도의 어떤 집중화, 전문화 전략이 지금은 상당히 버거워졌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중앙 통제적인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점점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더딘 그런 부작용을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는 알지만은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까 데이터 문제 이거는 정말 데이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그럼 당신이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가도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만큼 우리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이 성장 패러다임이 너무나 분열돼 있고 통제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대한민국의 지적 생태계가 이제 상당 부분은 학교하고 연구소인데 거기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간 쪽의 이 기본적인 신뢰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재벌 위주로 컸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의 생태계 하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연관을 만들고 플랫폼이란 게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다 칸막이로 돼 있어서 저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책연구원에 누구랑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정책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관료분들을 앞에 내세우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의 트래픽 컨트롤 하에서 뭐가 의견 교환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성은 절대로 시장화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 프레젠테이션 정말 좋은 안타까운 건데 이 중앙화된 지배구조 하에서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체절명의 도전에 지금 직면이 있는 거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흉내낼 수 있습니다. AI라든지 뭐 등등 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앙 통제적인 여건에서의 스케일, 그러니까 확장성이죠. 스케일러빌리티와 완전히 오픈된 상황에서의 가치 확장성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미 엄청 늦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때려부시고 정말 창조적 파괴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런 지금 불허하는 이런 것들을 흉내도 못 내고 그냥 고스란히 갈 겁니다. 지금 사실 정부 당국도 참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이렇게 주저하는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게 열어줬다가 지금 그나마 지키고 있는 이 금융 안정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다룰 수가 없고 갑자기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답답한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다들 좋은 의도를 갖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전문성도 뛰어나고 정말 대한민국같이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의 견줄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유산 체제, 레거시 체제 때문에 그걸 누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가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 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 변화를 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답답한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플랫폼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우버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플랫폼의 초기 선두주자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멋진 그동안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문제는 모든 이윤을 거의 대부분 그 양반들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엄밀히 놓고 보면은 그분들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거는 우리거든요. 연결된 개인들이 그분들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이런 연결된 개인의 사용자에 대한 리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중앙화된 플랫폼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탈중앙화된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의식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블록체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진행형이고 결국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적인 공감, 뭔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감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레거시 때문에 공감대가 없어요. 이 얘기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또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늘 그 소위 그 우리가 아까 스타트업들이 뭐 플랫폼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그 엄청난 그 소위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이런 레거시 시스템의 핵심 부분으로 가려져 가지고 그늘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들이 이 햇볕을 보고 커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여러분들 전부의 어떤 공감대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료가 그냥 하나의 자료가 아니고 뭔가 우리 생활에 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려면은 지금 이 우버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그 믿는 그런 새로운 신뢰 체계를 구축하는데 좀 이 생태계를 좀 이렇게 좀 그냥 다 규제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러려면은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의식이 좀 아까 여기 책이 참 좋은 제목 같아요. 인문학의 성찰 없는 경제학은 허망하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버드나 이런 데 클라인 센터 가보면은 윤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 지금 IT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균형 잡힌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카카오뱅크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카카오게 아니죠. 예, 지금 그 10%밖에 이제 소유를 못하는 은산분리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은행법이 개정이 안 된 당초 그 약속했던 당초 계획했던 은행법 개정이 안 되면서 이 카카오 것이 아닌 카카오뱅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고 뭐 또 뭐 기억하시겠죠. 오토 뭐 오늘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저희 카카오 택시를 둘러싼 소위 그 이제 수수료 콜비를 이제 받는 문제.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뭐 보통 한 2,000원, 5,000원 이렇게 그 즉시 배차 뭐 이런 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뭐 1,000원 콜비 1,000원에 이제 묶이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규제 당국과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느꼈던 답답함들 이런 것들이 오늘 다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과 뭐 중국은 절대적으로 기업들은 유리한 입장이고 뭐 일단 시장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그런 강점이 있지만은 과연 한국 기업들은 그런 기업을 한국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시장 규모만의 차이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와 그다음에 정부 정책, 규제 환경의 차이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지적이 나왔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로운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고 뭐 오바마 정부 때 철저한 망중립성 원칙 하에서 이 컨텐츠 기업들이 마음껏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소위 네거티브 규제 뭐 이번 정부에서도 그 공약으로 내걸었었지만은 딱 법으로 안 된다고 규정되는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역동적인 경제의 형성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국은 미국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국가가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비록 뭐 시장 규모는 지금 작지만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깊이 있는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카카오만 하더라도 오늘 위챗이 이렇게 생활 플랫폼으로 쭉 진화하는 것 이명수 파트너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저희들은 그 플랫폼을 연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확장, 진화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저희 뭐 최근에 인수했던 멜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카카오 페이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웹툰이라든가 또 웹소설 등의 그런 유통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선물하기 같은 이건 커머스 분야에서 뭐 알리바바나 물론 아마존과는 뭐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그 메신저를 이용한 선물하기라는 그 독특한 또 커머스 분야로 또 진화를 하고 있고, 그 인증 결제 분야, 그다음에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 드라이버를 비롯한 이제 오토 분야, 그다음에 핀테크, 이런 분야들. 그래서 사실 저희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비유들도 하는데, 뭐 왓츠앱과 뭐 다음 검색도 같이 있죠. 구글, 아마존보다 넷플릭스와 페이팔과 뭐 우버까지가 이거는 같이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사실 이거는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모델이고, 이게 더 광범위하게 연결될 때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물론 뭐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많이 연결된다라는 것은 또 그 지금 플랫폼의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환경과 규제 환경과 또 정책과 결합이 된다라면은 한국에서 아주 유니크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제가 뭐 기업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제약이 되고 있느냐, 세 가지 점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첫 번째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데이터 활용의 제약입니다. 이게 저희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거기에서 이 굉장히 강하게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강하게 규율이 되어 있고, 사실 그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 이게 이제 보호와 활용이라는 양 측면의 균형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안심하면서도 또 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참 이 논의가 정말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책임지고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좀 국면을 돌파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소위 그 역차별 문제입니다. 지금 저런 이제 아까 말했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한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조사에서 나왔지만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래 체류하는 앱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로 나와 있고, 사실 유튜브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제가 1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사이에 지금 94%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데, 뭐 이게 뭐 유튜브의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서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간의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2007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그 규제가 실시가 되어서 모든 국내 기업들이 적용을 받는데, 유튜브 해외 기업들은 그 적용을 받지 않겠다, 자기들은 본국 정책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마케팅에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국에 사용하시면서 국가 설정만 바꾸세요. 국가 설정만 브라질로 설정해 놓으면은 본인에게 이제 적용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 규제 당국이 실제로 해외 서버가 있는 업체들은 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 해외 서비스들이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원인이 됐었습니다. 이런 뼈아픈 이제 과거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한 10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든 자리 잡게 하고 여기서 유니크한 모델을 만들어서 글로벌로 진출하게 하고, 이런 어떤 정책은커녕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유수한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 평등하게 경쟁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인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이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LDU 플러스
가족부에게 유플러스와 이제 그 제휴를 해서 3개월 무료로 아마 유플러스 이용자들에게 주게 하고, 유플러스에서는 이제 캐시 서버를 설치해서 넷플릭스에게 전혀 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수백억 원의 그 망사용료를 통신사에게 지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망사용료라는 거는 굉장히 큰 코스트이고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그 비근하게 뭐 이 월드컵 동영상 생중계를 한다 그러면은 동시 접속이 몇만 명을 예상하고 하느냐, 이게 뭐 10만 명을 예상하느냐 50만 명을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 50만 명 10만 명 할 때 그 확보해야 되는 서버가 다른 건데, 이 부담을 전혀 없이 이제 해외 업자들은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이고요. 이런 이제 이 차이 속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카카오뱅크와 이제 모빌리티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 규제 환경들이 정말 뭐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실은 전혀 그 반대로 가고 굉장히 답답한 현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도 뭐 혁신성장 뭐 또 네거티브 규제 이런 뭐 공약으로도 있었고, 또 그런 발상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끝난 이 시점에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 정책이라기보다도 기본적인 어떤 이 구조와 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좀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기업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6.13 요번 선거 끝났는데 하두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 서울페이라는 걸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뭐 QR코드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냥 QR코드로 결제만 하면 바로 제 계좌이체가 돼서 하는 거죠. 뭐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 요즘 화폐 중국 돈 쓰지 않습니다. 다 조그만 상점도 다 QR코드가 앞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찍으면 유채페이로 자동으로 결제가 돼서 가는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가서 현금 쓰는 건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심천이나 상해나 북경 가서 보니까 이미 위챗페이가 그렇게 활성화돼서 쓰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카드사들이 많이 반발을 조금 하고 있는데,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한 10%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80% 이상인데, 솔직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신용카드나 이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좀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이 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라면 우리 신용카드 시스템 이렇게 쓰는 게 좋겠지만, 지금 유채페이나 알리페이가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서 이 페이한 걸 지금 빅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만들어낼 산업이 되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근데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간편 결제나 큰 대세가 가는데, 이제 에너지 플랫폼의 결제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전문 기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컨센서스가 정부, 뭐 소비자, 뭐 시민단체나 기업들이 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좀 훨씬 빨리 추진 나가서 저희가 뭐 미국이나 보다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큰 플랫폼도 있지만 작은 플랫폼도 또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플랫폼에서 먼저 다양한 우리가 뛰쳐나갈 수 있는 아까 뭐 황새치 같은 전문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장은, 그런 존재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에너지 부분에서는 여기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에너지 시장은 지금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했던 전기를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상태였는데, 알다시피 원전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이나 이런 화력 발전의 이제 문제, 그리고 송전선 문제 등이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해결책이 없을 땐 그냥 갔는데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라는 새로운 해결책들이 많이 분산 전원이라는 해결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뭐 LG에도 아셨지만 배터리라는 게 존재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정해지는데, 이게 아직은 비용적인 면에서 좀 경제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었지만, 이게
급격하게 신재생 에너지나 ESS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조만간에는 전통적인 발전원을 능가하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적인 패러다임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랫폼의 장점으로 되는 게 가장 저는 이제 개방성하고 소비자하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폼이 발전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플랫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장점인데, 알다시피 그건 계속 말씀하시는 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 플랫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 버튼이라는 건 내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데이터를 그린 버튼에 들어서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내가 데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 스마트폰 앱으로 내 에너지 사용량 요금들을 볼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클릭을 딱 하면 제3자가 그 정보를 가져가서 제 서드 파티가 어떤 에너지 서비스를 저한테 제공해 주게 하는 거거든요. 버튼 2번이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제 데이터 취합에 대한 정보보호법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취합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제일 아까 카카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식별화에 대한 제도와 규칙이 필요한 거죠. 비식별화가 정해져야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가 정해져서 제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과 보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사업자가 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의 표준, 그러니까 수집에 대한 표준 형식이 표준이 정해져야 되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정해진 주기에 데이터가 와야 되고,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규제가 정보 보호하는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 미터나 뭘 설치하면 그것까지 그런 식으로 연동해야 된다는 규제로 가야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정보가 비식별화된 코드가 된 정리된 정보가 서드 파티한테 오픈이 됐을 때 이제 서드 파티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에 들어가면 미국의 태양광 지도가 나옵니다. 내가 우리 집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태양력 발전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에너지 지도를 만들고 내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어디에 설치했을 때 얼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도 태양의 도시, 지금 서울 위주를 하면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이번 정부가 2030년까지 20%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게 한다면 이제 시장 큰 기업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것이 모니터링되고 개통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전기뿐만 아니라 제가 물, 가스 같은 것들을 이제 소비자가 마지막 하는 검침도 하지만 지금은 관망 쪽에 검침을 많이 합니다. 관망 쪽에 검침을 하다 보니까 관망의 해석을 통해서 밸런싱을 통해서 이게 유수율이나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걸 찾아낼 수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안전관리입니다. 설비가 압력을 게이징을 함으로써 어떤 설비가 확 꺼질 때 이 설비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는 당연히 빅데이터 AI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AI에 가면 어떤 설비 밸브가 확 닫힐 때 이 설비의 압력을 감소해 주는 장비가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간다면 우리가 모든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IT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의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기술력이 쌓이면 해외로 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전문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플랫폼이 가는 개방성이 필요하고, 그다음 이제 플랫폼이 이제 앱 서비스나 서비스 통해서 소비자와 계속 소통을 하고 하는 필요가 필요하고요. 특히 하다 보니까 그 예측이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또 가질 수 있는 건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려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연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카카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사의 데이터, 이 지역에
인구가 주간, 주중 그리고 낮, 밤 인구의 변동에 따라서 물 사용량, 전기 사용량들이 많이 바뀝니다. 가스 사용량이 바뀌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통해서 설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비를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걸 예측을 함으로써 설비 관리의 효율성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분포는 역시 핸드폰의 사용 패턴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에 붙어있는 사용자 접속사를 보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다면 함께 만들어진 플랫폼은 훨씬 더 성능이 빵빵한 AI와 빵빵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랫폼 최근에 가장 큰 화두인데요. 지금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그 또 한 9년 전쯤이구나 이제 잠깐 정보통신부가 저희 지식경제부로 들어왔을 때 제가 소프트웨어 융합과장을 하면서 당시에 뭐 자동차 IT 뭐 이렇게 기존 제조업과 IT를 합하는 융합이 필요합니다 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융합 관점에서 사실은 플랫폼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화두로 이제 서비타이제이션, 프로덕타이제이션,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묶는 어떤 플랫폼화, 이제 요걸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희가 뭐 앞부분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들고 갈 거냐, 그 중에서도 과연 이제 좀 약해지는 이 정부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저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플랫폼에서 저희가 잡고 있는 방향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이거는 과거처럼 어떤 정부 주도의 시장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민간이 주도를 하되 정부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공급자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급자가 어떻게든 이 시장에 데이터를 좀 내놓도록 만들고, 수요자는 어떤 그냥 그거를 공짜로 이용하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를 창출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이제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정부가 과거처럼 이제 막 밀고 나갈 수는, 중국처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혼자 책상 앞에서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뭐 제가 아무래도 기술 정책을 담당하니까 R&D 분야에서 일단은 분석 처리 기술 쪽에 돈을 조금 넣어야 되겠다. 데이터가 이게 뭐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고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돈을 넣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그쪽에는 조금 추진을 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저 옴니 시스템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가장 많은 게 바이오헬스 의료 부분에, 특히 뭐 의료 정보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에너지도 사실 한전이라는 거대 기업이 거의 데이터를 다 들고 있는데, 또 산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은 공장을 아무 데나 지었지만 저희는 산업단지라는 또 국가주도의 경쟁력 강화를 하다 보니까 직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많은데 이게 아직은 리더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더블하도록 표준화하는 부분에다가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두 가지가 인프라 쪽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계속 규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규제도 하나는 풀어주는 이제 규제고, 두 번째는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쪽일 텐데, 풀어주는 규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 계속 개인정보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풀리지 않는, 이제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뭐 언론에서 조금 보셨겠지만 그
1+4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라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법은 산업융합촉진법입니다. 그게 홍익표 의원실 발의로 3월달에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진통을 겪고 일단 발의가 되었고 이제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원구성이 6월달에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새로 이제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단 그 법의 가장 서문에 들어가 있는 게 개인정보 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일단은 비식별화라는 말인데 그 비식별화를 가명과 익명, 그러니까 가명 정보는 결국은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익명화가 된 정보는 이용할 수 있도록은 하자라는 방향으로 잡고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개정을 하자 하고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또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풀렸을 때 결국 플랫폼의 어떤 기반이 좀 진행이 될 텐데 참 쉽지 않다 하는 거를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아까 카카오 이병선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번 샌드박스처럼 일단은 해 보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실정 특례나 임시허가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렇게 나머지들은 조금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플랫폼이 돌아가려면은 이 플랫폼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그냥 뭐 옆에서 열심히 해보세요만으로는 참 쉽지 않다. 그래도 뭔가 좀 테마를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뭐 저희가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를 한 4개 정도 잡고 이제 가장 먼저는 뭐 바이오 헬스 쪽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진도가 지금 현재 조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 세브란스 병원하고 한 39개 병원하고 눔코리아 등등 한 20개가 같이 참여해서 이미 사업단이 출범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바이오 헬스 쪽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첨단 신소재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가 데이터가 조금 있고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라 뭐 시작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설익은 단계고요. 이제 관계 부처들하고도 뭐 정보통신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이제 그런 쪽과도 같이 협의도 해야 되고 특히 대부분의 규제가 저희 부처는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뭐 규제를 특히 들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도는 한번 내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소사이어티 5.0, 독일도 인더스트리 4.0 이제 이러면서 어떤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도 뭐 물론 미래전략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보고서까지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임팩트가 원하시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게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하지만 뭐 저희도 나름의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